안녕하세요. IMS 연구센터 이승현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자료가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릴 내용은 재고 관리 중에서 재고 비용 분석이 되겠습니다. 비용 분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도 많이 받고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서 비용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발표 자료가 목차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요소는 주문비하고 재고 관련돼서 발생하는 비용이 주문비하고 재고 유지비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유지비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고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주문비도 있습니다. 하나의 비용만을 생각하시게 되면 의사결정을 잘 못하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비용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재고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그 비용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전체 비용으로 잘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재고 관련된 비용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재고 전체 비용 및 주문량, 이제 주문량이 키워드가 되겠죠. 처음에 봤을 때는 주문량이라는 게 만약에 구매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업체한테 한 번에 뭐 1000개 갖다 달라, 2000개 갖다 달라 하는 수량이고요. 만약에 생산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작업장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니까 다음 주에 A1을 뭐 500개 만들어 달라, 아니면 뭐 5000개 만들어 달라, 이게 주문량입니다. 주문량만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주문량하고 재고 관련된 비용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근데 주문량을 많이 하게 되면 주문을 자주 안 하게 되잖아요. 주문을 자주 안 하게 되니까 1년 동안에 발생하는 주문비가 적게 들겠죠. 반면에 주문량을 많이 하게 되면 한 번에 창고에 물건이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창고에 물건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1년 동안에 가져가는 재고의 수준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재고 관련된 비용이 주문비하고 재고 유지비가 있는데, 이 두 비용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1년 안에 주문비가 얼마냐, 1년 안에 재고 유지비가 얼마냐, 사용하는 기간은 1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문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용을 볼 때 이게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비용으로 구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체 비용을 봤을 때 주문량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가장 경제적이냐 또는 가장 효율적이냐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문량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봤던 건데, 담당자가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품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이제 품목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면, 성수기 때는 주문을 많이 해요. 한 번에 주문할 때. 많이 쓰니까. 비수기 때는 주문량을 적게 해서, 적게 쓰니까 주문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했죠. 재고를 이렇게 하시면 주문량을 이렇게 그때그때 따라서 바꾸시면 안 된다. 만약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가 원하는 최선의 주문량이 있다면, 그 주문량이 만약에 500개면 500개씩 그냥 계속 가시든가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 그냥 가든가 이렇게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500개씩 가든가, 아니면 봤을 때 1년 동안에 총 주문한 횟수하고 그 다음에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그 재고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500개보다는 2000개 정도가 유리하다. 그럼 2000개를 가든가, 일괄된 주문량을 써야 되지, 성수기 때 많이 주문하고 뭐 한 4000개, 5000개씩, 비수기 때는 1000개씩 주문하고 그렇게 하면 비용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담당자는 그냥 표정이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그 담당자가 만약에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체였고 자기가 운영하는
뭐 예를 들어 가게였다. 그렇다면 아마 귀 기울여 들었을 거예요. 이게 비용 문제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문량을 잘못 결정하면 발생하지 않아야 될 비용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내 매출에서 이익을 깎아먹는 행위가 되잖아요. 결국은 비즈니스 하는 이유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주문량이 그럼 결국 비용을 더 발생시킬 수 있는 주문량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주문량이 있단 말이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겠죠. 자기 일이라면.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렇다. 주문량을 그냥 500개 했다가 1000개 했다가 2000개 했다가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양의 의미가 아니라 전체 비용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최적이 되는 전체 주문량이 있고 그 주문량보다 더 많이 하거나 뭐 그 주문량보다 적게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더 발생한다. 비용 더 발생하는 것만큼 뭘 깎아먹냐면 이익을 깎아먹어서 당신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을 줄인다. 만약에 이제 그 분이 저랑 얘기했던 분이 근데 그분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영혼이 없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분이 회사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었다면 아마 귀 기울여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주문량은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문량을 함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용을 고려한 다음에 주문량을 계산하고 그 계산한 주문량 안에서 가능한 한 관련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관리를 해서 주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건데 첫 번째 케이스도 그 회사가 큰 회사였고요.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봤던 건데 그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가 없었어요. 터무니가 없었는데 재고 관련된 비용을 고려할 때 재고 유지비만 고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재료들도 가능한 적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 들어오는 재료든 아니면 뭐 싱가포르에 들어오는 재료든 간에 상관없이 가능한 유지비만 고려하니까 재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적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문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물건이 국내에서 들어오든 해외에서 들어오든 간에 고정비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주문비인데 그 주문비는 자주 주문하게 되면 올라가죠.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되는 그 담당자가.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제가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보다도 훨씬 더 재관리 못하는 편이죠. 왜냐면 비용 요소 자체를 아예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줄인다. 그래서 적게 낮추면 된다. 그래서 아주 경영진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재고를 많이 줄였다. 그래서 재관련된 비용 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재관련된 비용 줄였을까? 역시 마찬가지로 재고는 우선은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비용을 일으키니까. 그 비용을 일으킨다는 자체가 결국 내 이익을 깎아먹으니까. 내가 지금 발생하지 않아야 될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재고와 관련돼서 창고에 유지하는 비용 말고도 내가 주문이라는 행위를 하니까 그리고 주문하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거래 조건 자체가 만약에 인코텀이 CIF였다. 주문량이 한 박스든 두 박스든 간에 CIF든 FOB든 뭐 XOB든 간에 일정한 부분은 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들여다봤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고 관련된 비용 보시면서 두 가지 비용을 보실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용이 주문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재고 관련된 비용 보시면 여기 두 개의 비용이 나오죠. 첫 번째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주문비. 그냥 재고 관련돼서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주문비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일상생활에서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내가 음식을 시킨다. 음식을 시키면 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휴대폰에 있는 앱을 가지고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전화를 가지고 주문한다 그러면 전화 한 통 비가 주문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문을 전화로 하는 경우에는 또는 앱을 이용해서 휴대폰에 있는 앱을 이용해서 주문할 경우에는 부담이 없죠. 한 개를 주문해도 되고 두 개를 주문해도 되고 그런데 하여튼 수량이랑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문비는 고정비가 되는데 이걸 만약에 휴대폰으로 그냥 주문한다 그러면 별 부담이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주문을 하는데 물건을 주문할 때 직접 가서 물건을 받아와야 된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일반적으로는 대형 할인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물건을 내가 주문할 때 내가 내 차를 가지고 가서 한다 그러면 물건을 하나를 사든 아니면 여러 개 사든 아니면 많이 사든 적게 사든 간에 한 번은 내가 차를 운전해서 가서 물건을 뽑아서 그 다음에 물건을 실어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이 만약에 1시간 걸린다. 1시간 걸리면 1시간 동안에 내 인건비. 두 번째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차를 쓰게 되면 차에 대한 연료 소비, 유지 보수비 이렇게 되면 최소한 만약에 이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서 그다음에 가져온다 그러면 아무리 적게 들어도 5만 원에서 기본 하나를 살 때 하나 사든 뭐 몇 개 사든 한 번에 대해서 5만 원이든 뭐 10만 원이든 비용이 발생하겠죠. 주문비는 이제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고정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지비. 유지비는 여기 캐링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지는 우선 물건이 창고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 자체가 만약에 A 1, 2, 3이다. 그러면 여기 A 1, 2, 3을 창고에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게 궁금해지죠. 창고에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가지고 있는 기간이 얼마냐.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도대체 기간이 얼마냐. 재고 관련된 비용을 계산할 때 유지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만약에 일주일로 하고 싶으면 50일로 나누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1년이니까 결국 36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관련된 비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 1년이기 때문에 재고 비용은 다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 애니얼로. 나중에 이제 모델링 하실 때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문비도 연간 주문비로 나오고요. 재고 유지비도 당연히 유지 기간이 365일이니까 연간 재고 유지비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지비의 경우에는 유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 물건이 크냐 작으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건이 크든 작든 간에 물건이 비싸면 그 가격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가격에 대해서 비례할 때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거냐면 나중에 유지비 계산하면 이 물건이 얼마짜리냐 20달러짜리다 비례하니까 몇 프로 정도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20%다 그러면 곱하기 0.20%니까 이 4달러 나오잖아요. 이 4달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물건을 1년 365일 동안 창고에 그대로 놨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4달러라는 겁니다. 개당 재고 유지비가 개당 연간 재고 유지비가 4달러. 다시 말씀드리면 유지비의 경우에는 이 비율을 잡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비율을 잡아내면 그 비율을 제품 단가에 곱해서 연간 개당 재고 유지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고 관련된 비용은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주문비는 이제 고정비라고 말씀드렸죠. 주문 행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산 주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물건이 필요해서 작업장에다 만들어 달라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 그냥 흔히 얘기하는 구매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쓰다가 없으면 사달라 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구매비가 있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문비는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든 100개를 사든 1000개를 사든 간에 한 번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시킬 때 짜장면 1개 갖다 주세요. 짜장면 100개 갖다 주세요. 별 차이 없죠. 그죠? 전화요금 이제 한 번 들은 거잖아요. 이마트 가서 물건을 가져올 때 한 박스 사올 수도 있고 1개 사올 수도 있고 어차피 차를 타고 한번 가서 그 다음 한번 물건 받아오는 거니까 결국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주문비, 주문 활동은 생산 주문일 수 있고 구매 주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주문일 때 발생하는 고정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되겠죠.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가 작업 준비비. 우리가 얘기할 때 셋업 코스트라고 하죠. 작업장이 있고 여기 워크센터 100번 작업장이 있고 A1도 만들고 A2도 만들고 A3도 만드는데 여러 가지를 만드니까 당연히 A1에서 A2로 바꾸거나 A2에서 A3 바꾸거나 A3에서 A1 바꿀 때는 당연히 준비라는 걸 해놔야 되잖아요. 작업량이 바뀌니까. 그리고 여기에 기계들이 있고 여기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때 A1에서 A2 또는 뭐 작업을 바꿀 때 셋업을 한다. 셋업이 작업 준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셋업 타임이 관련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 예를 들어서 1시간 걸린다. 그러면 1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여기 인건비가 있겠죠. 시간당 임률이 얼마냐? 여기 작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시간당 임률이 10,000원이다. 그러면 두 분이 일하잖아요. 지금 두 분이 일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셋업 타임을 하면 20,000원이 드는 거죠. 뭘 하든 뭐 몇 개를 만들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A1을 몇 개 만들든 A2 몇 개든 상관없이 한번 작업 준비를 하게 되면 비용이 이제 인건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를 1시간 동안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작업 준비 시간이 여기 1시간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기계들도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기계는 안 쓴다고 해서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는 쓰든 안 쓰든 비용이 발생하게 돼 있죠. 기계를 쓰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능력 손실비인데 그 능력 손실비 안에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거죠. 감가상각비는 앞에 관련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지나가면서 잠깐 설명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기계가 얼마짜리였냐면 1억짜리였어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기간이 얼마냐면 10년이었습니다. 10년. 그러면 1년 동안에 1억짜리 기계를 10년 동안 쓰면 나중에 10년이 끝나고 나면 장가가 없어요. 그냥 빵원이야, 빵원. 10년 동안에 1억을 쓰는 거잖아요. 매년 계산할 때, 계산한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계산할 때는 1억을 10으로 나눠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1,000만원씩 계산하죠. 그리고 이 기계는 1년 동안에 몇 시간 정도 쓰느냐. 작업일이 한 200일 정도 되고, 하루에 8시간 정도 한다. 계산이 1600시간 나오잖아요. 1,000만원을 1600으로 나누면 시간당 고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고정비를 셋업 1시간이니까 시간당 고정비 계산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 생산 계획 및 관리 비용인데 작업장에서 마음대로 생산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생산 주문은 계획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 담당자가 생산 계획 하나 만들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 보통 이제 계획 담당자 인건비, 그 다음에 계획 담당자가 생산 계획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관련된 ERP 쓸 때 발생할 라이센스료, 이건 이제 사무실 운영과 해당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을 다 합산한 다음에 1년에 그 비용을 통해서 오더를 몇 개 만드느냐. 1년에 사무실에서 생산계획 담당자가 이 계획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이게 우리나라 돈 할까요? 얼마 정도 드는 거냐면 6천만 원 정도의 돈을 쓴다. 6천만 원 정도의 돈을 쓴다.
해당하는 오더를 몇 개 만드느냐면, 이 사람 인건비, 그 다음에 쓰는 거 다 해서 6천만 원 정도 쓰는데, 사무실 비용 자체가. 그런데 오더를 몇 개 만드는 거냐면, 한 10,000개 정도 만든다. 그러면, 이걸로 나누면, 오더 하나당 고정비가 나오죠. 그걸로 생산경비 관리 비용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주문비가, 그 생산비와 관련돼서 주문비가 있다. 여기까지는 보통 대학교 학생들은 다 알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실제 우리가 했을 때 어떻게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세 방목들을 파악해서 비용을 계산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계산을 해내야 재고관리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재고관리가 안 되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두 번째 내용은 구매에 관련된 건데, 구매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구매 요청 및 구매 준비, 구매 주문 준비 비용인데, 구매 요청은 그 해당하는 물건이 필요할 때, 그 구매부서에다가 사용부서에서 요청하는 요청서고, 구매 주문은 계약서죠. 물건을 구매할 때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재 입고시 이루어지는 검수검사. 이것도 고정비 항목이 있겠죠. 그래서 검수검사를 하는데 전수검사를 하든 뭐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고정비 계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수처리 및 대고 관련된 비용. 이 대고 관련된 비용이 만약에 우리가 결제를 할 때 인터넷으로 한다. 아니면 결제부서에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제한다. 마찬가지로 고정비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합산해서 한 번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는, 주문비는 이제 고정비고, 계산을 할 때는 우선은 주문 행위 자체가 생산 주문인지 아니면 구매 주문인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활동들을 파악한 다음에 각 항목별로 비용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재고 유지비죠. 재고 유지비는 네 가지가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가 투자비, 재고 관련된 투자비, 재고와 관련된 투자비 또는 기회손실 비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재고 관련된 투자비 또는 기회손실 비용이 재고 유지비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물건이 이제 A1, 2, 3 있어요. 그리고 얘가 얼마짜리냐면 10달러짜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현금으로 1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회사는 현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니까 돈을 불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불릴 수 있냐면 10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1달러까지는 불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A1, 2, 3을 10달러를 들여서 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재고 쪽에 투자를 한 거죠. 재고 쪽에. 그래서 여기 A1, 2, 3이 재고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냥 10달러였던 게 1년이 지나도, 여기 1년입니다, 1년. 여기도 1년이죠. 1년이 지나도 그냥 10달러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재고가 1년 동안 창고에 있다고 해서 갑자기 가치가 막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 것들이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게 없겠죠. 그래서 10달러짜리 잘 관리하게 되면 1년이 지나도 10달러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까지 불릴 수 있었냐면 이 회사에서는 이 1달러까지 불릴 수 있었습니다. 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1달러의 기회가 생기지 않은 거죠. 이게 여기로 와서는, 이쪽으로 와서는 비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비용이 되는 거죠. 이런 비용을 기회손실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재고라는 대안을 선택해서 다른 대안을 선택했으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재고를 갖기 위한 의사결정으로 이 기회를 놓쳤다. 이거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비용을 계산할 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허들레이트예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기회손실 비용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10달러짜리였으면 여기 같은 경우는 1달러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얻지 않았으니까 1달러만큼 비용 발생하는데, 이 1달러가 결국 이제 앞에 있는 이 금액, 현금의 10%거든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계산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허들레이트입니다. 허들레이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BGS라는 경영진에서 가져가는 최소 희망 수익률이에요. 영어로 하게 되면 경영진에서 희망하고 있는 최선의 수익률, 이를 허들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들레이트는 회사의 경영진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더라도 경영진 마음속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다 틀려요. 시장에서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A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 40% 정도 되고요. B의 시장 점유율은 지금 한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 회사가 같은 시장에서 뭘 가지고 경쟁하는 거냐면 이런 제품 가지고 경쟁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얼마짜리냐면 10달러짜리입니다. A 회사한테 물어봐요. 경영진한테. 시장 점유율이 40% 정도인데 물어봐요. 여기 지금 10달러 정도 물건 팔고 있는데 당신은 이 10달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가지고 가느냐? 그러면 A 쪽에서는 우리가 뭐 이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제 꽉 쥐고 있고 현재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물건 하나 팔아서 얼마 정도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냐면 영업이익 한 10%, 최소 10% 이상은 가져갈 걸 기대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B를 파는 회사, 시장 점유율 5%밖에 안 되는 회사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진짜 제품 진짜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왜냐면 제품 자체가 워낙 경쟁자가 세가지고 밀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낮고 이거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문제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건에 가능한 한 제품을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우선 이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2% 정도 생각하고 있다. 그럼 그만큼 제품에 대해서 드리는 이제 뭐 좋은 재료를 쓴다든가 아니면 신경을 좀 쓴다든가 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허들레이트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 산업에 어떤 일정한 평균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들 간에 고유한 어떤 값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래서 허들레이트를 알고 싶으면 도대체 우리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그게 사인이나 승인이 하는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넣을 때 영업이익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약에 영업이익이 7% 정도 난다. 그럼 허들레이트는 한 7% 정도 쓰겠다. 아닙니다. 영업이익보다 일반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회사의 사장님들은, 경영진들은 만약에 영업이익이 한 7% 나면 이거 좀 잘했으면 한 10%, 12% 정도까지 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한 12%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거보다는 이제 이번 분기에서는 좀 적게 났다. 7%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승인이 보통 얼마 정도의 회수율을 가졌을 때 나는지를 확인하시면 허들레이트를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기회손실비용 계산할 때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은행 이자율로 계산하는 회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로 하게 되면은 뭐 3% 정도 하겠죠. 그런데 은행 이자율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허들레이트는 비즈니스를 하는 경영진에서 시장의 어떤 위험 요소를 고려해서도 투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소한의 희망 수익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수익률이 재고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계산할 때 가장 크게, 재고 유지비 중에서 가장 크게 계산되는 게 이 허들레이트, 이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용이 여기 이제 그 비용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허들레이트로 계산한다. 허들레이트로 계산하고 재고 유지비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비용이 재고 보유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서비스 코스트라고 하고요. 항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금하고 보험료, 재고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비용이죠. 세금하고 보험료. 두 번째가 이제 재고 취급 비용, 재고를 창고에서 관리할 때 드는 비용. 여기 취급이라는 단어가 핸들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고를 보관하면서 넣고, 뽑고, 빼고, 뭐 이렇게 관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이게 재고 보유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장 비용. 저장 비용은 만약에 임대 창고면 그 임대료를 근거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저장 비용을 계산하실 때. 자기 창고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비용. 그리고 이제 위험 비용. 위험 비용은 보관 중에 재고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리적 손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손이나 그 다음에 상태 변질이 신선 제품들에서 많이 나타나죠.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죠.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맛이 변하거나 특히 음료수 중에서 보관 기간에 민감한 음료수들이 있습니다. 술 중에서는 포도주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민감한데 별도로 유통기간과 별도로 맛을 유지하는 기간들을 정해요. 상미기간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서서히 상태가 변질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난도 있죠. 도난도 있고. 스몰 파트들, 그러니까 스몰 파트라고 하기에는 스몰 제품들, 작은 제품들은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그 관계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가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근데 기타 이제 재고 손실, 그래서 물리적 손실로 계산됩니다. 재고 손실 관련돼서는 그 품목마다 재고 손실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다양해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보관 중에 바람 같은 게 불어서 야적하거든요. 보통 밖에다가 야적할 때 바람 같은 게 불어서 먼지 같은 게 날리면서 스크래치가 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재고 손실로 이제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도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도장이라고 하면 좀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뭐 행위 자체는 도장입니다. 도장인데 실제로는 어떤 거 하는 거냐면 뭐 작은 브러쉬 같은 걸로 살짝 그 스크래치한 부분 이렇게 좀 그쪽을 이렇게 칠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여간에 자동차는 그런 거고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는 아이템 자체가 신선 제품이나 아니 음식 같은 거다 그러면 음식마다 관련된 손실 비용들이 있겠죠. 다양한 손실 비용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록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재고 위험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가치의 손실이라는 게 있어서 재고 가치 하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고 가치 하락은 obsolescence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물건을 보관하는 중에 제품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시세가 시장에서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주로 경쟁이 치열하고 제품 기술 변화가 빠르고 그 기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고객의 기호가 자주 변하는 그런 아이템에서 많이 발생하죠. 보통 이제 이 obsolescence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경쟁자가 가격을 얼마큼 낮췄느냐. 두 번째가 기술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객의 기호 변화. 특히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에는 새로운 버전들의 제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재고 가치 하락, 다시 말하면 obsolescence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고유지비는 항목이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항목이 4가지 항목을 가지고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들마다 약간 다른데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요 첫 번째 항목이에요. 기회손실 비용을 다시 말하면 허들레이트를 얼마로 계산했느냐에 따라서 재고유지비가 전체 물건 가격에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면 A1이라는 물건이다. 그리고 얼마짜리냐면 20달러짜리다. 이 물건에 연간 20% 정도 발생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는 아주 비슷한 물건하고 이제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는데 이 물건을 가지고 40%로 계산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되게 얘기할 때 한 13%에서 38%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 발생하는 거 돼 있다 하는데, 같은 물건이라도 거의 같은 가격에 같은 기능의 물건이라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거 중에서는 얼마까지 봤냐면 60%까지 왔습니다. 60%. 제가 그래서 1년에 연간 60%. 60%니까 연간 60%니까 1년에. 그러면 이거를 1년 12로 나누면 월마다 5% 정도 되는 거죠. 월 5%. 월 5%로 재고 유지비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달 재고가 얼마냐,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이번 달 기초하고 기말하고 더해서 그냥 반을 나누는가, 계속 움직이는 걸 트래킹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평균 내거나, 요즘에는 정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물건 재고가 매일 몇 개씩 있는지가 보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다 더해서 나누면 이제 한 달 평균 얼마 정도 갔는지 재고가 나올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재고가 이제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지가 다 나오니까 평균적으로 그거를 거기다가 그 물건 가격 곱한 다음에 이번 달에 재고유지비는 5%면 거기다 0.5 해서 이번 달 재고유지비 발생 딱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용으로 계산을 하는데 많이 올라가 있죠. 비용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재고유지비가 적지 않습니다. 잠깐 보시면, 그리고 지금 자료는 뭐 약간 옛날 자료인데 미국에서 관련된 내용으로 비용을 계산한 게 잠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회손실 비용이, 여기 기회손실 비용입니다. 제일 크죠. 회사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6 내지 12%, 6 내지 12%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회사가 기본 영업이익 자체가 20% 정도 나는 회사다. 그러면 재고 유지비는 아무래도 기존의 영업이익이 20%면 허들레이트가 그보다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면 기회손실 비용은 25% 이렇게 이제 가는 거니까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세금이나 보험료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이쪽에 속하는 거겠죠. 창고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비용은 이제 이쪽 비용이 있고, 실제 재고에 대한 취급 비용, 이쪽에 재고 보유 비용이 있고, 그리고 행정적인 업무나 재고 통제 역시 이제 재고 보유 비용 쪽에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격 하락, 가치 하락, 상태가 좀 안 좋아지거나 도난 같은 것들이 이제 이쪽에 위험 비용, 항목별로 이제 분석을 해서, 여기는 지금 약간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95년도 얘기인데 95년도에 분석을 해보면 회사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재고유지비는 뭐 25%에서부터 55% 사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비용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다음 같은 게 있죠. 우선 물건 가격에 비례한다. 계산 기간은 1년이어야 된다. 그리고 항목은 4가지 가지고 계산한다. 그 4가지의 항목별 세부 사항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는 재고유지비, 하나의 해당 품목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발생하는지 그 비율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비율은 미국 회사의 경우에는 25%부터 그 다음에 55% 정도까지. 그게 언제였냐면 1995년이었습니다. 1995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였고요. 30년 전에 25%에서부터 55%였으니까 지금은 경쟁이 더 치열해졌을 거 아니에요. 기술 변화가 조금 더 빠르고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고
고객은 당연히 기호는 좀 더 변했을 거고 하니까 25%에서 55%였다면 지금 이게 30년 전에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뭐 한 30%에서 60% 정도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우선은 이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항목에 대해서 지금 이제 비용을 계산하셔서 유지비 계산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재고 관련된 비용 요소인데 주문비하고 재고 유지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재고 관련된 전체 비용인데요. 우선은 전체 비용과 관련돼서 보실 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재고 유지 기간은 1년을 보거든요. 1년을 보기 때문에 전체 비용을 계산할 때는 주문비는 연간 주문비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고 유지비도 연간 재고 유지비, 그리고 연간 주문비를 계산하려면 당연히 1년에 주문을 몇 번 하느냐, 주문 횟수에다가, 그 다음에 한 번 주문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냐. 근데 그 한 번 주문할 때 드는 비용은 생산 주문 같은 경우는 작업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설비에 대해서 감가상각 이런 거 계산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공급자한테 주문할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이제 그 구매 담당 부서에서 발생하는 비용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건 들어오면 검수검사하고 그 결제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보정비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일반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만약에 음식점에 전화한다 그러면 그 전화 요금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아니면 차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가서 받아온다. 만약에 이제 그 피킹해서 가져온다. 이마트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인건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 계산을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가지고 이제 비용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 비용을 S라고 하겠습니다. S. 이 S는 게다가 1회 주문비를 의미하는 건데 연간 주문비니까 한 번 주문할 때 드는 비용에다가 주문 횟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연간 재고유지비는 우선은 물건 가격에 I 앞에서 보신 것처럼 I가 나왔기 때문에 연간 재고유지비는 창고에 1년 내는 평균 재고를 몇 개 가져가느냐 평균 재고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재고유지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단가에다가 그 다음에 I를 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체 비용을 계산할 때는 연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고 연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연간 주문비, 연간 재고유지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기간이 연 단위로 하게 되면 두 개를 다 더할 수 있겠죠. 1년간 주문비하고 1년간 발생한 재고유지비를 그리고 연간 주문비 계산할 때는 1년 주문 몇 번 하느냐 그 다음에 재고유지비를 할 때는 1년 창고에 평균 몇 개의 재고를 갖느냐 그리고 이제 단가하고 이제 I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연간 이 재관리된 비용을 계산할 때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1년에 해당 아이템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A1, 2, 3에 대해서 보는데 A가 애니얼 디맨드인데 연간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연간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연간 수요가 2만 개다. 그리고 한 번 주문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 드느냐. 한 번 주문할 때 드는 비용은 이게 한 300달러 정도 든다. 그 다음에 단가는 얼마짜리냐? 20달러짜리다. 그리고 I는 어떻게 되느냐? 재고 유지 비율인데 우리 재고 유지 비율은 얼마 정도 쓰는 거냐면 30% 씁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한 달에 한 3% 정도 이렇게 쓴다.
그래서 기본 조건이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야 이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연간 주문비하고 그다음 연간 재고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와야 될 정보가 연간 수요량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비용 분석하면 되는 거니까 쓰면 되고요.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전체 비용을 계산할 때 이 두 가지를 합산을 하려면 여기서 나오는 연간 수요량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연간 수요량에 대한 조건이 수요가 일정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일정하게. 수요 자체가 지금 이제 여러 군데 써서 일정하게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아이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주문비하고 연간 재고주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가 다음과 같이 되는 아이템은 연간 재고주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음과 같이 되는 아이템. 물건을 싸놨는데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면 뭐 M 뭐 1, 2, 3이에요. 근데 물건을 싸놨습니다. 싸놨는데 물건이 어떻게 빠지냐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푹 빠지고 이렇게 푹 빠져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 물건을 싸놨는데 물건이 이렇게 가다가 툭 빠지고 툭 빠져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물건이 빠질 때 어떤 식으로 빠지는 거냐면 꾸준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산적으로 빠져요. 주로 이제 이렇게 이산적으로 빠지는 아이템들을 이런 수요 패턴을 갖는 아이템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속 수요라고 합니다. 수요가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이만큼씩 빠진다는 얘기는 우선 다음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죠. 쓰는 데가 많지 않구나. 그 다음에 쓰는 쪽에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쓰는 일정에 의해서 물건을 쓰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수요 자체가 이산적으로 빠질 경우에는 뭐가 계산이 안 되는 거냐면 창고의 평균 재고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창고의 평균 재고가 얼마 되는지를 알 수 없으면 연간 재고주비가 당연히 계산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전체 비용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모델을 적용하는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이냐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요 자체가 이렇게 이산적으로 몇 군데 안 되는 곳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쓰는 물건 이렇게 종속 수요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물건이 움직이는 아이템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물건을 이렇게 놔두면 그 물건이 어떤 식으로 빠지는 거냐면 꾸준히 빠져요. 그리고 다시 이제 물건을 이제 채워놓으면 다시 물건이 꾸준히 빠져요. 그리고 다시 물건 채워놓으면 꾸준히 빠지고 다시 채워놓으면 뭐 꾸준히 빠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기울기의 차이는 있어요. 기울기. 여기 기울기하고 여기 기울기 차이가 있죠. 기울기가 완만할 때는 수요가 좀 적을 때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가파를 때는 수요가 많을 때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요가 여러 곳에서 사용돼서 꾸준하게 빠져야 돼요. 그래야 뭘 계산할 수 있냐면 한 번에 Q개만큼을 보충을 했을 때 그때 창고에는 1년 내내 평균 재고를 몇 개 정도 간다. Q개만큼 보충했을 때 창고에는 빗금친 부분만큼 빗금친 부분이 이 전체 이 한 블록을 Q라고 하게 되면 빗금친 만큼이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빠지기 때문에 2분의 Q가 되겠죠. 수요가 완만하게 빠지더라도 결국 빗금친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분의 Q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체 비용을 계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연간 수요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연간 수요가 어떤 형태를 따라야 되냐면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아니더라도 수요 패턴 자체가 꾸준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아까처럼 막 극단적으로 이산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알 수 없고 평균적으로 알 수 없으면 그러면 당연히 재고 유지비를 계산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간 전체 비용을 이제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이걸 계산하려면 우선은 연간 주문비는 주문의 수를 알아야 되구나. 주문의 수를 여기 이제 S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주문의 수를 알아야 되구나. 근데 주문의 수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한 번에 몇 개를 주문하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문량이라고 해요. 주문량. 조금 전에도 잠깐 등장했던 단어인데 Q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문량이라고 합니다.
주문량. 주문량이 많으면 자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1년에 2만 개를 쓰는데 주문량이 1000개씩 했다. 1000개씩. 그럼 당연히 1년에 2만 개를 쓰는데 1000개씩 하게 되면 몇 번 주문하게 돼 있습니까? 20번 주문하게 돼 있죠. A를 저희 Q1으로 나눠서 1년에 2만 개를 쓰는데 1000개씩 한다. 그러면 20번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문량을 늘려서 5000개씩 한다. 한 번에 왕창 한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1000개씩 하다가 5000개씩 하게 되면 주문을 왕창 하는 거니까 자주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1년에 주문을 몇 번 하는 거냐면 1년에 쓰는 건 2만 개 정도 쓰는데 주문량은 5000개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는 4번, 근데 여기는 20번. 그래서 연간 주문비는 주문 횟수에다가 라지에스를 곱하는데 계산식을 쓰게 되면 A를 연간 소요량을 Q로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라지에스를 곱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식 자체가. 그리고 주문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연간 주문비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쪽을 좀 지우고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 이쪽이 주문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비용입니다. 주문량이 1000개였다가 2000개 넘어서 3000개, 4000개, 5000개 커지면 비용이 이렇게 줄게 되어 있죠. 이거를 기호를 쓰게 되면 A를 Q로 나눈 다음에 그럼 뭐가 된다고요? 주문 횟수 거기다가 한 번 주문할 때 드는 비용 고정비 S, 라지 S. 그러면 이 비용만 봤을 때는 아 주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리하구나 이렇게 아시게 되죠. 그런데 재고 관련된 비용은 두 번째 비용이 또 있잖아요. 재고 유지비. 재고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때 연 단위로 합니다. 연 단위로 계산해야 되고 연 단위로 계산하려면 어떤 값을 끌어내야 되냐면 평균 재고를 끌어내야 되죠. 여기 창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관한 아이템이 예를 들어서 A123이에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 단가 있겠죠. 그리고 1년 내내 가지고 있으면 발생하는 I가 있습니다. 그래서 C 곱하기 I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개당 연간 재고 유지비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종목은 뭐가 필요하냐면 그럼 창고에 1년에 물건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느냐 그 몇 개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한 번에 물건이 들어올 때 몇 개씩 들어오느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들어올 때 물건이 1000개씩 들어온다. 1000개 들어온다. 그러면 1000개가 왕창 쌓였다가 쭉 빠졌다가 1000개가 들어왔다가 쭉 빠졌다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오냐면 1000개씩 되면은 이렇게 쭉 했다가 다시 1000개 들어오고 쭉 쓰다가 1000개 들어오고 쭉 쓰다가 1000개 들어오고 물론 이제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1000개가 나눠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탁 들어와요. 그리고 그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뭐 이건 뭐 굳이 뭐 조건이라고 볼 것도 아니고 한 번에 1000개씩 들어오면 1년에는 이 빗금친 부분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요가 많든 적든 간에 한 번에 1000개씩 들어오면 평균 재고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000 해서 1년 내내 이 안에는 뭐 들쑥날쑥하지만 평균적으로는 500개의 재고를 가져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얼마로 늘렸냐면 5000개를 늘렸다. 5000개 늘렸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5000개 들어갔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5000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창고에는 2분의 5000. 그래서 2500개를 가져가는 거지. 주문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창고에서 가져가는 1년 내에 가져가는 평균 재고는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간 재고 유지비는 올라가는 겁니다.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죠. 2분의 Q 그 다음에 곱하기 C 곱하기 I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된다. 2분의 Q 곱하기 C 곱하기 I. 그리고 우리는 재고 관련된 비용을 하나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죠. 전체 비용을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좋아지면서 큰 그림으로 보죠. 그래서 전체 비용을 보고 전체 비용은 이 두 개의 비용을 더하는 거잖아요. 두 개의 비용을 더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알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데 이 주문량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주문량을 예전에는 성수기 때는 많이 하고 비수기 때는 적게 하고 뭐 이래도 된다 라든가 아니면은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물건 살 때는 한 박스를 사야 된다. 그게 이제 MOQ라고 그래, MOQ. 한 박스씩, 기본 단위가 한 박스씩이니까 그냥 한 박스씩 사겠다. 그게 한 박스가 500개 들었다 그러면 기본 단위가 500개니까 이제 500개씩 산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500개씩 사왔어요. 또는 제가 앞에서 설명해 준 것처럼 그분은 성수기 때는 이제 본인이 이제 지혜롭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성수기 때는 지금 많이 사고, 그래서 뭐 2,000개, 3,000개 사고, 비수기 때는 배당주 조금 쓰니까 그냥 살 때 500개 사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수요 패턴이 대신 이제 조건 자체가 뭐냐면 수요 패턴이 만약에 꾸준히 쓰는 아이템들의 경우에는 성수기랑 비수기랑 상관없이 어떤 주문량을 선택해야 되냐면 가능한 전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주문량을 계산해서 그 주문량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주문량으로 주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주문량이 아니라 다른 주문량, 그러니까 지금 작게 하잖아요. 작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재고 유지비는 적게 가지만 주문 횟수가 늘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요. 한 번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주문은 자주 안 하니까 한가치겠죠. 그런데 창고에 재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오르고, 그래서 몇 개의 주문량을 가져가는 게 좋냐면 한 번에 주문할 때 몇 개의 주문량으로 가져가는 게 좋냐면 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비용 무전하게 되면 전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이 주문량으로 주문하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문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주문량 해서 이거를 EOQ라고 불러줘요. EOQ. 그래서 사실 경제적이라는 단어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비용을 절약해주는 주문량이라는 게 일의 입고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비용 분석이 중요합니다. 전체 비용 분석을 제대로 해줘야 그래야 어떤 거를 찾을 수 있냐면 우리는 업체한테 아니면 생산 작업장에서 생산을 시킬 때 몇 개씩 하는 게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가장 유익하다. 그리고 그렇게 안 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피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모델을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걸 구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수량 말고 다른 수량을 하게 되면 비용이 더 오른다니까. 비용이 오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을 깎아먹는다는 얘기죠. 빚을 사는 이유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수량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수량으로 아니면 비수기 때 조금하고 성수 때 많이 하고 하게 되면 이익을 깎아먹는다는 얘기니까 누가 이거를 알면서 이렇게 주문량을 그때그때 맞춰서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비용 정보를 이렇게 받는데 비용 정보가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전체 비용을 받는데 누가 이거를 하나의 비용만 보고 뭐 재고 유지만 보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에 가끔 가다가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옛날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창고에 재고가 많으니까 재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주자주 주문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미국에서 주문하던 거를 보름에 한 번씩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는 전체 비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비용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라면 아니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겠습니까? 전체 비용을 보면 우리가 뭘 결정하게 되냐면 이 비용 분석을 통해서
이 주문량이 중요하구나. 주문량에 반영하게 되는 거지. 이 비용 정보를 가지고 주문량을 결정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따질 건 뭐냐면, 그러면 이 EOQ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느냐? EOQ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거냐? 저 전체 비용 곡선 중에서 최소화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냐? 전체 비용 중에서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전체 비용 최소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모델 한 거를 만나게 한 다음에 두 개, 연간 주문비하고 연간 재고지비를 만나게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Q를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쪽에다가 이제 연간 재고지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간 주문비, 그리고 이 내용을 뭘로 정리하면 되는 거냐면 Q로 정리하는 거죠. 왼쪽에다 Q를 몰아놓고 그러면 Q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항들은 다 오른쪽에 다 밀어넣고 여기가 C 곱하기 I가 되고 E 곱하기 A 곱하기 S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Q의 제곱이 아니라 Q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주문량이 나오죠. 주문량은 어떻게 나오냐면 주문량은 어떻게 주문하는 게 좋냐면 다음과 같이 값을 넣어서 최적의 주문량을 주문하기 좋다. C 곱하기 I 그 다음에 E 곱하기 A 곱하기 S 이렇게 주문하기 좋다. 그래서 EOQ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도할 수 있죠. 제가 왜 웃었냐면은 EOQ를 유도하고 나잖아요. 유도하고 나면은 아니 여기까지 좋았어. 그러니까 경제적인 주문량 뭐 이런 얘기까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야 이게 희한하네. 전체 비용을 따지게 되고 전체 비용을 따지게 되면 이게 주문량이랑 연결돼 있구나. 주문량을 잘 정해있구나까지 나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비용을 유도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걸 주문하나? 왜냐면 이 무리수가 나왔잖아요. 루트가 나왔으니까 무리수가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무리수만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니 이거는 정말 이론적이고 비현실적인 값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실제로 여기다가 연간수량 집어넣고 일회 주문량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단가에다가 뭐 재고지비를 뭐 30% 해가지고 넣게 되면은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어떤 값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리수니까 굉장히 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게 쭉 나오니까 아니 결국 주문도 못하는 양이 계산되니까 이걸 어떻게 쓰란 말인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오해고 지금 여기 이 식을 그대로 적용시키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주문량을 정할 때는 전체 비용과 관계돼서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 여기처럼 이 그림 주문량이 X축 주문량이 돼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떤 비용은 떨어지지만 어떤 비용은 이게 증가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비용 정보를 이용해서 주문량을 정해라.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뭐 300이 아니라 800, 뭐 35점, 얼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800이 아니면 900이다. 800 아니면 900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800 한번 넣어보고 전체 비용에 900 한번 넣어가지고 전체 비용 적게 나는 부분에서 주문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1000개, 1500개, 2000개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00개 한번 넣어보고 계산해서 1000개 주문하면 되겠죠. 이거를 굳이 이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문량을 정할 때는 전체 비용을 알고 주문량을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지 여기 루트를 이용해서 주문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EOQ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주문량과 전체 비용 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정리한 것들 다시 지우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슬라이드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우선은 여기 보셨던 것처럼 앞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재관련된 비용은 연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관련된 전체 비용은 두 가지 비용을 합산한 겁니다. 그리고 연간 주문비는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고, 여기서 A는 연간 수요량, 그 다음에 Q는 이제 일회 주문량. 결국 일회 주문량이 어떤 거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주문 횟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간 주문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두 번째는 연간 재고 유지비는 평균 재고에다가 보시면 평균 재고에다가 이쪽에 나온 값이 개당 연간 재고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주문량이 영향을 받죠. 주문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창고에 물건을 1년 동안 많이 가져가느냐, 평균적으로 적게 가져가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걸 전체 비용으로 보고 이거를 모델링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주문량을 기준으로 해서 X축에 주문량이죠. 주문량 기준으로 해서 전체 비용에 관련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지금 연간 주문비고 이쪽이 이제 연간 재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용은 두 가지를 더한 거니까 전체 비용은 주문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를 봤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쪽에 주문량을 찾아서 이 값으로 주문하겠죠. 누구라도 특히 만약에 이거를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라면 회사에서 그냥 자기 업무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게라면 어느 누가 분명히 이 주문량 아닌 다른 주문량을 했을 때 비용이 오르는 걸 뻔히 아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이쪽에 있는 주문량을 포기하고 그거보다 더 적게 한다든가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용이 더 오른다는데. 그래서 이 비용을 계산을 해서 쓴다. 그리고 이 주문량이 전체 비용을 계산해서 주문량을 계산해서 쓰고 이 주문량을 우리가 EOQ라고 한다. 보통 이제 재고 관련된 분들이 흔히 말할 때 많이 이제 얘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EOQ죠. 재고 관련된 쪽에서 EOQ를 계산해서 쓴다. EOQ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OQ는 정의가 연간 주문비하고 연간 재고 유지비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주문량이다.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주문량이고 사용하는 공식은 이와 같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시면 우선은 이 EOQ를 쓸 때는 수요가 연속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수요 자체가 이산적이거나 아니면 종속 수요의 특징이 강한 아이템은 EOQ를 계산할 수가 없다. 종속 수요에 대해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MRP거든요. MRP는 이제 회사에서는 ERP로 만들어지죠. ERP는 MRP에 대한 프로그램 이름이 ERP입니다. MRP에 의해서 종속 수요를 관리해주는데 MRP에서는 EOQ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생겨요. 왜냐하면 가장 최적의 주문량이 EOQ인데 EOQ를 쓸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은 주문량을 지금 전체 비용을 고려하면서 쓸 수 있을까? 만약에 주문량이 전체 비용이랑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고민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봤잖아요. 주문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체 비용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봤으니까 당연히 EOQ를 계산해서 EOQ에 맞게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연간 재고 유지비가 안 나오면 EOQ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연간 재고 유지비가 안 나오는 그런 아이템이 수요가 이산적이거나 종속 수요 아이템. 종속 수요 아이템 자체가 쓰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이산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죠. 따라서 MRP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주문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는 여러 가지 기법을 씁니다. 물론 못 찾지만. 하여튼 여하간에
연속적인 아이템, 연속적인 아이템이니까 이제 독립수요이면서 꾸준히 팔리는 아이템, 아니면 종속수요라도 여러 군데 사용되면 항상 매 주마다 수요가 거의 비슷하게 꾸준히 나가거든요. 그럴 때는 EOQ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OQ는 그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 쓰는 그 주문량입니다. EOQ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각 품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물건이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그러면 A1은 A1대로 EOQ를 계산해야 되고 A2는 A2대로 계산하고 A3는 A3대로 계산해서 주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같은 조건에서는 이 EOQ가 잘 맞질 않아요. 어떤 조건에서 맞지 않냐면 개별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1, A2, A3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다음 같은 경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개의 아이템을 어떻게 해서 공급받고 있냐면 공급자 한 명 있어요. S. 그 한 명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EOQ가 지금 EOQ를 계산하게 되면 A1의 EOQ는 뭐 500이고 그러니까 쓰다가 없으면 500개 주문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2는 1000개고 A3는 700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쓰다가 없으면 그 500개 주문하고 A1은 A2는 1000개, A3는 700개 주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 물건이 한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다 건별로 주문한다는 뜻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이 물건 세 가지를 다 뭉쳐서 주문하는 게 유리하지. 근데 요즘에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쓸 때 그 물건을 받는 곳을 여러 군데 쓰지 않고 그냥 한 군데를 정해서 물건을 주문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를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서 공급을 받는 곳을 한 군데 딱 정해서 그 서플라이 체인을 이용해서 공급받는 게 많아요. 근데 EOQ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그냥 개별적인 아이템에 대해서 주문량을 정하고 그 주문량에 맞춰서 쓰다가 없으면 그만큼을 주문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서플라이 체인이 활성화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좀 맞지 않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일의 입고량을 의미한다. 이거는 뭐 한 번에 들어올 때 500개면 이 500개가 한 번에 500팍 들어온다는 얘기지 나눠서 250, 250 들어온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EOQ는 쓸 때 두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인데 두 가지 조건 중요하죠. 지금 이제 적용된 경우에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EOQ를 쓰게 되면 아까 좀 전에 이제 그림 잠깐 보셨지만 여기 잠깐 지우고 물론 뭐 이제 이 지금 경우가 종속 수요에는 정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 아이템을 한 업체를 통해서 받을 때는 이제 정형하지 못하고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EOQ를 쓴다는 거는 전체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래프 잠깐 그려드리면 우선은 주문량에 따라서 하나의 비용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분의 Q가 되죠. A를 Q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라지 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비용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쭉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2분의 Q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C 곱하기 I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이제 전체 비용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움직일 테고 두 개가 최소화되는 지점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EOQ가 나온다 이거죠. EOQ가 예를 들어서 그 값이 얼마 나왔냐면 1000개였다. 그러면 어떤 아이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템이 만약에 A1, 2, 3이었으면 2, 3이었으면은 1000개씩 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올해는 1000개씩 하는 게 유리한데 만약에 이거를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되느냐?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1000개씩 주문하게 되면 연간 가져가는 재고는 2분의 1000이 돼서 창고에는 몇 개씩의 재고를 갖는 거냐면 500개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내년까지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올해 수요랑 내년 수요가 똑같고 관련된 게 다 똑같아요. 그게 그러면 내년에도 그냥 1000개씩 하면 되느냐? 당연히 안 되죠. 내년에 1000개씩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재고는 계속 줄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2억キロ 계산했더니 1000개였다. 그런데 그게 이제 1년 지났어. 1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조건이 다 똑같아요. 재고 유지비도 똑같고 주음이 다 똑같아. 그게 그러면 그냥 작년에 2억キロ 계산한 게 1000개였으니까 조건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올해도 1000개씩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줄여야 돼요. 그대로 가게 되면 2억キロ대로 가게 되면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500개씩 재고를 가져가는 거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재고를 줄여야 됩니다. 내년 재고는 줄여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만약에 아무런 지금 이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여기 주문량을 바꾼다 그러면 여기 값에서 그 다음에 이 주문량을 줄이게 되면 전체 비용이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주문량을 줄이면 안 됩니다. 그냥 주문량을 줄이면 안 되고 1년 동안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 지금 재고를 줄이려면 비용 증가 없이 재고를 줄이려면 여기 있는 비용을 주문비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결국 지금 EOQ까지 계산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문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고정비가 있었기 때문에 EOQ를 계산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문할 때 고정비 자체가 부담이 없고 고정비가 많이 들지 않았다. 그러면 EOQ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필요한 것만큼만 주문하면 됐었죠. 그런데 고정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만큼 주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또 주문량을 늘리게 되면 유지비가 생기는 거고 이래서 두 가지 비용을 합산을 해서 전체 비용을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고정비가 있는 상황에 최적의 주문량이 얼마냐 해서 EOQ 계산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 EOQ 계산이 1000개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만약에 똑같은 조건으로 넘어간다면 하여튼 간에 1년 동안에 고정비를 줄여서 그래서 EOQ가 어떻게 형성되게 만들어야 되냐면 고정비가 떨어져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그래서 전체 비용이 지금 이제 이 지점이 아니라 그 지점보다 작게 해도 되는 요 지점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비용 자체가 최저점 자체가 옮겨지게 그래서 1년 동안에 노력을 해서 고정비를 떨어뜨려야 그래야 지금 주문량을 줄이더라도 그래서 재고를 적게 갖더라도 전체 비용이 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EOQ를 계산하게 되면 뭘 찾게 되는 거냐면 전체 비용을 가지고 최적의 주문량을 찾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비용 분석을 통해서 이제 주문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EOQ를 줄이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같이 생각하게 되죠. EOQ를 줄이려면 결국 뭘 줄여야 되냐면 주문비, 다시 말하면 이 고정비를 떨어뜨려야 돼요. 이 고정비를 줄여줘야 됩니다. 고정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정비는요, 이게 쉽게 줄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를 줄이려면 다시 이 고정비를 갖게 만드는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절차를 분석을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떤 절차 때문에 고정비가 많이 드느냐. 생산 주문 같은 경우는 셋업 때문에 많이 든다 그러면 이 셋업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그리고 이 셋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구매 주문 같은 경우는 구매를 준비하거나 그 다음에 계약서 쓰는 과정이 길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아이템은 구매를 준비하거나 계약서 쓸 때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느냐. 또는 자재가 해당하는 물건이 들어왔을 때 자재를 취급한다든가 검수검사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이게 왜 드느냐.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분석한 다음에 프로세스를 좀 더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공정개선이라고 하죠. 공정개선을 하죠. 그래서 공정개선을 시켜줘야 그래야 주문비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주문비를 떨어뜨려줘야 내년에는 지금 올해 계산된 EOQ보다 더 작은 값으로 하더라도 전체 비용이 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문비가 떨어지게 되면 EOQ 값이 더 작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공정개선을 통해서
고정비를 떨어뜨리고 고정비를 떨어뜨려야 그래야 새로운 EOQ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EOQ를 계산하면서 재고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고를 어떤 사람이 와서 3개월 만에 줄였다. 그렇다면 그럼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니 어떻게 3개월 만에 줄일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재고를 3개월 동안 이렇게 줄였다 그러면 반으로 줄였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공정 개선을 해서 고정비를 줄였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공정 개선 없이 지금 이제 프로세스의 변화는 없는데 재고 줄었다. 그 얘기는 그냥 주문량만 줄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 비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전체 비용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용이 더 발생한다니까요. 비용이 발생해서 내 이익을 깎아먹는다니까. 그래서 재고를 줄일 때는 어떤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주문량의 경우는 고정비를 떨어뜨려야 돼. 고정비를 떨어뜨리기 위한 새로운 공정을 찾아야 되고 새로운 공정을 찾아서 줄여줘야 그래야 새로운 EOQ를 계산해서 작년보다는 적은 재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고를 줄인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이번 시간에는 재고 관련된 비용 분석을 해드렸고요. 재고 관련된 비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주문비하고 재고 유지비가 있습니다. 주문비하고 재고 유지비를 결합을 시키려면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기간은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간 재고 유지비하고 연간 주문비를 가지고 전체 비용을 구성하고요. 연간 재고 유지비하고 연간 주문비를 알게 되면 주문량이 왜 중요한지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이 주문량을 잘못 정하면 주문비는 떨어지는데 재고 유지비는 많이 오르는구나. 또는 주문량을 너무 적게 했을 때는 재고 유지비는 굉장히 적게 드는데 반대로 주문비가 자주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비용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최적의 주문량을 정하게 되어 있고 그 최적의 주문량이 EOQ입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EOQ는 두 가지 경우에는 쓸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연간 재고 유지비가 계산되지 않는 아이템. 다시 말하면 수요 패턴 자체가 이산적이라 또는 종속 수요이기 때문에 연간 재고 유지비가 계산되지 않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EOQ를 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EOQ라는 거는 A1이면 A1에 EOQ가 있는 거고 A2는 A2, A3는 A3에 EOQ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관리하는 주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여러 엔드 아이템을 쓰는데 그 완제품 엔드 아이템을 쓸 때 공급을 받을 때 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다. 그럴 때는 EOQ를 가지고 다 개별적으로 주문할 수는 없습니다. EOQ를 가지고 어떤 아이템은 500개, 어떤 애는 1000개, 어떤 700개다. 그러면 물건을 쓰다가 없으면 500개, 1000개, 700개를 주문하는데 이 세 개 아이템이 한 업체에다 공급받는다. 근데 이 세 개 아이템이 동시에 딱 필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지금 이제 쓰다가 없는 그 시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EOQ를 쓰게 되면 한 업체한테 물건을 공급받는데도 불구하고 다 개별 주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번거롭고 불편하겠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EOQ를 쓰기가 좀 맞진 않습니다. 하지만 EOQ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전체 비용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과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재고 관련된 비용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뭘 정할 수 있냐면 한 번에 보충을 할 때, 다시 말해서 한 번에 입고를 시킬 때 어떻게 입고시키는 게 가장 유리한지 이런 기본 정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재고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